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해남군이 처음으로 실시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에 나섰습니다. 네, 농가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크게 반기고 있어서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모든 농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로 전국 지자체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200여 개 지자체 농민단체 연락을 받았어요. 추진 경과라든가 어떻게 도입을 했고 왜 도입했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전남도는 해남군을 포함해 도내 22개 시군 기초지자체들과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내 24만여 농가들은 1년에 2차례에 걸쳐 지역 상품권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민수당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도내 14개 시군 10만여 농가에게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남 부여군도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 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해달라며 농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농민수당은 지난해 민선 7기 지방선거의 핵심 농정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도입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농민수당으로 지원받으면 농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에 나설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선 여주시가 처음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준비하며 도의 사업비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충남과 경남 지역은 아예 농민단체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도민들의 주민 발의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기관이나 정부에서 행세식으로 지금 하다 보면은 농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뗀 농민수당 제도가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민의 권리 증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움직임이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입 초기다 보니 논란거리도 많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네, 농민수당을 둘러싼 논란거리는 크게 4가지인데요. 우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농민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의 농민은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같은 농민이라도 혜택이 없습니다. 또 주로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다 보니 축산이나 임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소외받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같은 농민인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수당이 다른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논란거리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정책 대상을 농민으로 할지 농가로 할지 규정하는 문제도 첨예합니다. 만약 농가 단위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여성이나 청년 농민들은 배제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개별 농민 단위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지자체들은 농업 경영체인 농가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민 단위로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데다 법적으로 농민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도 않아서입니다. 농민수당을 누가 받을지도 문제군요. 자, 그런데 이 농민수당의 성격 자체를 두고도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요? 네,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을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농민수당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데 만약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면 차후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기존 직불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직불제가 농가의 소득 보전에 초점을 뒀던 거라면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고 판단해서인데요. 이 논리에 따르면 농민수당을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농민수당이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를 사회보장제도로 볼 것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외에 또 다른 논란거리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의 관계 설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하는 공익형 직불제엔 일정 규모 이하의 소농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농민수당과 닮은 꼴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직불제와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제도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엔 연간 사상 최대 수입량을 갱신할 거란 전망인데요. 수입 증가로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우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20만 9,700여 톤으로 사상 처음 20만 톤을 넘겼습니다. 상반기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보다 약 9.7%, 18,600여 톤이 늘어난 겁니다. 냉장육 수입량은 4만 1,700여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냉동육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동육 수입량은 16만 8천여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 톤이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11만 2,8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산이 8만 2,200여 톤, 뉴질랜드산이 7,700여 톤, 캐나다산이 3,300여 톤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관세율 인하 때문입니다. 전체 수입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지난해 21.3%에서 올해 18.6%로 전체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호주산의 경우엔 관세율이 지난해 26.6%에서 23.9%로 각각 인하됐습니다. 미국산은 2026년, 호주산은 2028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이라 한우 농가들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수입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수입량 증가의 요인입니다.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쇠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외국산 쇠고기 구매율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4년 28만 521톤에서 지난해 41만 5,685톤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입량이 45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국내 쇠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재정 고시되면서 이들 국가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앞두고 있어 한우업계에선 이른바 안방 시장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2016년 38.9%로 40%대가 무너진 이후 지난해에는 36.4%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 자급률 30%대마저 붕괴될 위기에 놓인 한우 농가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 요건 완화 등 최소한의 한우 산업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충남의 대표 소득 작물인 딸기 설향, 경남 거제시의 황금비파.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역 특화 작목이라는 겁니다. 지역 특화 작목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육성하는 작목을 말하는데요. 이달부터 지역 특화 작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특화 작목 연구 개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충남 딸기 연구소에서 개발한 설향. 대표적인 지역 특화 작목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설향 덕분에 2005년 9.2%에 그쳤던 국산 딸기 점유율은 지난해 94.5%로 급증하는가 하면 수출액도 2005년 440만 달러에서 지난해 4,800만 달러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 특화 작물이 효자 작목으로 거듭나면서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화 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달부터 지역별 특화 작목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특화 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겁니다. 현재 지역 특화 작물 관련 연구소가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연구소는 전국 42개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시설과 장비가 노화돼 있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엔 인적 물적으로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자체 연구 예산 중 농업 분야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특화 작목 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 기반 개선이 추진됩니다. 연구소는 기존 특화 작목에 집중하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 이전과 사업화, 유통, 수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농진청은 또 산학연 협력 사업 운영, 신규 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 특화 작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특화 작목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화 작목의 연구 개발 계획과 추진 방향을 심의, 조정, 평가하는 한편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특화 작목 발전 협회를 두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좀 더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을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계해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으로 지역 특화 작물 연구 개발이 촉진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군 급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접경 지역 친환경 농가가 생산한 양파와 감자를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매는 전량 접경 지역 주둔 군부대 식자재로 공급할 예정으로 접경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군 장병들의 먹거리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매 대상은 98농가 817톤으로 양파 46농가 500톤, 감자 52농가 317톤이며 농가는 계약 재배 시스템을 통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선진 차단 방역 시스템인 축산 종합 방역소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축산 종합 방역소는 가축 질병 발생 시 임시로 설치해 운영하는 거점 소독과는 달리 축산 밀집 지역 등에 상시 운영되는 축산 차량 자동화 소독 시설입니다. 도는 총 10개소의 축산 종합 방역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거창과 고성, 남해, 함안 등 4개 시군에서 추가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남도가 15일까지 도내 정부 양곡 도정 공장과 보관 창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정부 관리 양곡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7월 현재 정부 관리 양곡 처리 도급 계약이 체결된 곳으로 도정 공장 9개소와 보관 창고 501개소 등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정 공장 및 창고 주변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 수해 취약 창고의 양곡 보관 여부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전북대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림 분야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림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휴양림과 도시숲, 산촌 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한 치유의 숲 등 산림이 주는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산림 치유 1번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작은 과일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철에 맞은 자두는 크기는 작지만 천연 감기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영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새콤달콤 자두입니다. 제철 맞은 자두가 예쁘게 익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두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제철 과일.
자두는 소담한 크기와 새콤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먹었을 때 뭐 과즙도 나오고 달달하고 새콤달콤하고 자두가 제철이지만 싸고 맛이 괜찮아요. 근데 여성 건강에 굉장히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제가 들어서 요즘 자두도 이렇게 말려서 또 많이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두는 경북이 최대 주산지로 품종은 대석, 후무사, 추휘 등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두를 주로 생과로 먹는 반면 외국에선 말린 자두, 푸른으로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푸른은 변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두 하나에 다양한 효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 팩틴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자두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또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면역력 향상과 피부 미용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이 자두에는요, 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 가득한 자두.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데요. 바로 빵입니다. 자두에 부족한 탄수화물을 빵이 보충해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두를 잼으로 만들어 빵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편하게 만드는 자두잼 레시피 알아볼까요? 먼저 자두와 설탕, 레몬즙을 준비하시고요. 깨끗이 씻은 자두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두와 설탕 비율을 1대1로 맞춘 뒤 센 불에 끓여주는데요. 이때 레몬즙은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뿌려줍니다. 약불에서 1시간 정도 저어주면 자두잼 만들기 완성. 이번엔 싱싱한 자두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좋은 자두는 일단 빨간 게 좋고요. 빨간 것도 그냥 빨간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랑 연두색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지는 달려있는 게 싱싱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뾰족하고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자두는 이렇게 물에 띄웠을 때 둥둥 뜨는 게 있다면 상했을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자두를 구입하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문지에 싼 채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